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저는 이제 한 해 큰 대박은 나진 않지만은 또 큰 손실도 나지 않고 어떤 시장이든 항상 수익률이 나쁘지 않게 나왔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역발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사실 정말 의미 있는 수익들은 제 경험상 농구 선수 아니고 네. 슬기 자산운용의 CIO 최고 투자 책임자를 맡고 있는 송근용 이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네. 뭐 섭외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 이런 얘기는 따로 안 해요. 몇 번 거절당했다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네. 뭐 제가 뭐 항상 생각하지만 워낙 그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유, 제가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꼭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그 필명으로는 농구 천재로 더 유명하신 블로그 이름도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농구 선수는 아니시고요. 네 한때 꿈이었지만 네. 필명을 농구 천재라고 쓰시는 이유는 정말 농구가 좋아서 그냥. 네, 근데 제가 정말 농구를 진짜 20년간 열심히 했었거든요. 20년간.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열심히. 선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진짜로 선수 출신은 아니고. 웬만한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진짜 열심히 한 레벨이었는데 이제 그 블로그를 처음 할 때가 2005년 뭐 이럴 때였는데 그때 한창 이제 제가 뭐 26 농구 한창 열심히 할 때여서 그때 생각 없이 그냥 사실 지금 지으라면은 좀 더 중후하고 약간 겸손한 게 지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저도 이게 지어놓으니까 뭐 20대 때 지은 필명. 그래서 좀 후회는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별 말씀을. 그래서 그 슬기 자산운용이 이렇게 뭐 많이 알려진 것 같진 않아요. 설립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이제 만 4년이 좀 안 되긴 했습니다. 네네네. 4년 정도. 예. 그거는 약간 좀 이렇게 같이 뜻이 맞는 분들끼리 투자 성향이 맞는 분들끼리 같이 설립을 하신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제 마지막 직장이 이제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이었는데 거기서 5년간 근무하고 저희가 전업 투자를 한 2년 정도 이제 하면서 약간 이제 다시 또 너무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생각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전에 트러스트온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랑 다시 한번 또 우리 즐겁게 주식 한번 해보자. 사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 업계에서 뭐 1등이 되자. 뭐 돈을 떼돈을 벌어보자 이게 아니고 진짜 주식을 한번 즐겁고 재밌게 다시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목표로 19년도에 이제 같이 설립을 해서 주요 운용력은 다 저희 전 직장인 트러스트온 자산운용 매니저 그때 다 친구 후배 이렇게 해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러스트온 출신들이 함께 만드신 슬기 자산운용. 근데 사실 이게 운용 규모가 커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고객이 많아질수록 사실 좀 피곤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거의 AUM이라고 하는 운용 자산이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 이렇게 되게 작은 집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이제 사실 저희가 회사를 만들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즐겁고 재밌게 하자는 핵심은 뭐였냐면은 저희를 괴롭게 하는 고객의 돈까지 굳이 받으면서 회사를 하지 않겠다.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희 뭐 지인들이나 가족, 친척 뭐 이렇게 정말 저희가 얼굴을 다 아는 그런 분들의 고객들과 뭐 저희들 돈을 이렇게 모아서 사실 시작을 했고 사실 그 뒤로 뭐 수익률이 좀 좋아서 기사가 나오고 뭐 이럴 때 이제 고객들 분들이 좀 찾아올 때도 있었는데 이제 참 저희의 좀 인터뷰를 해서 저희랑 이렇게 철학이 잘 맞지 않는다는 분들은 뭐 대부분 이제 약간 저희가 먼저 약간 고사를 좀 했었고 고객을 돌려보내요? 사실 많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약간 저희랑 좀 저희를 정말 잘 알고 왜냐면은 이게 운용이라는 게 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간은 부진할 때가 항상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견뎌 주실 수 있는 고객분들이어야만이 이게 저희도 주식을 즐겁고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고객분들 위주로 하는 운용사를 만드는 게 목표였고 지금도 그게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투자 철학이나 이런 거는 뒷부분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사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게 펀드 매니저도 했었고 전업 투자자도 하셨었고 그 전에는 다른 직장 다니면서 겸업으로 직장인 투자자 생활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처음에 주식 투자 어떻게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토목공학이어서 이제 토목 꿈돌이였는데 하여튼 막 석사까지 마치고 이제
삼성물산이라는 건설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첫 월급을 받고 이제 이걸로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주식 투자를 친했던 같이 농구했던 친한 형이 네, 농구했던 형. 네, 농구했던 형이 이제 원래 주식을 좀 하셨었는데 그래서 네. 이제 그 형한테 농구하다가 이제 형 나 주식 좀 하려고 하는데 뭐 해야 돼 했더니 그 형이 이제 가서 피터 린치, 워렌 버핏 책 찾아봐. 그래서 저도 그때 그분들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여튼 그때 이제 서점에 가서 그 책들 찾고 옆에 또 뭐 최준철 대표님의 뭐 이런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 이런 걸 딱 읽고 나서 가치 투자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 항상 뭔가 그냥 이거 뭐 이게 논리가 없이 그냥 움직이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논리가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는 게 있고 이걸 추종하는 게 주가라는 걸 그때 이제 처음 깨닫고는 그때부터 이제 좀 열심히. 그게 거의 20년 전 이야기죠. 2005년 2월 3월 초 어떤 농구장에서 그때 이제 하다가 이제 막 넓은 세상, 넓은 많은 산업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세상이 우물 안의 세상 같고 약간 그러니까 주식 투자 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석사를 마치고 이제 병역 특례로 이제 삼성물산에 간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군복무 의무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이제 그냥 그만두고 이제 이쪽 그 업계로 이제 전업 투자자로 이제 그때 신생 투자자문사에 어떻게 그 조인이 돼서 그때 이제 이쪽 업계 2008년 9월 달에 이제 오게 돼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전업 투자를 하셨던 거는 아니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은 굉장히 작았던 자문사의 매니저로. 왜냐하면 사실 그때는 제가 뭐 돈도 많이 없었고 신혼이기도 했었고 뭐. 근데 그때부터 이걸 내가 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삼성물산을 나오시고 여의도에 이제 발을 들이신. 그때 이제 뭐 회사 여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 업계에 주식을 좀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배워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때 근데 다시 전업 투자의 길을 택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길 퇴사하셨던 거예요? 아니 거기 이제 그 자문사를 이제 두 군데를 거치고 트러스톤 운용까지 갔다가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이렇게 원래 목표 자체가 뭐 전업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단순했는데 주식을 잘하고 싶다가 그냥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오직 목표가 하나거든요. 근데 주식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는 여정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전업 투자도 중간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거지. 저희 목표는 뭐 전업 투자 사실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많이 부족해서 좀 약간 와서 좀 많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싶다. 사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 하고 싶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즐겁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저도 농구도 마찬가지지만 농구도 잘 해야 즐겁더라. 그럼 맞죠. 이겨야 즐겁더라. 게임도 이겨야 즐겁더라. 그러니까 주식도 어느 정도는 잘해야 즐겁더라. 농구도 아무리 즐겁게 해도 판판이 깨지고 맨날 지고 내기에서 돈 잃고 하면은 즐거울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혹시 외람된 질문인데 잘 하고 계시는지 즐거우신지 어떨까요? 확실한 건 일단 즐거운 건 맞고요. 잘하고 있다는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식 투자를 계속 해오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이제 한 해 큰 대박은 나진 않지만은 또 큰 손실도 나지 않고 어떤 시장이든 항상 꾸준하게 수익률이 잘 나쁘지 않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한 해 한두 해 대박이 나서 좀 뭐 큰 불을 잃었다면은 항상 좀 약간 불안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그러니까 해왔던 걸 계속 반복하면서 수익을 내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제 그 자리를 잡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혹시 목표로 하시는 수익률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제가 뒤에서 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의 그 투자 대상의 목표는 6개월에서 1년 내에 50에서 100% 정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기업을 집중 투자한다. 집중 투자요? 그게 이제 제 기본 모토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많은 조건들이 더 있지만은 뭐 좋은 회사, 좋은 비즈니스 모델, 하여튼 복합적인 것들, 너무 비싸지 않은 밸류에이션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6개월에서 1년 내에 50에서 100% 정도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 발굴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그냥 계속 꾸준한 이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적인 거는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일단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향이다. 계속 좀 변해왔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진짜 완전 그 막 저평가 가치주들 막 PER 3배 이상은 너무 비싸다고 느끼고 막 PER 3배. 아, PBR이 아니라 PER. 네, PER 3배 이상 넘어가면 약간 비싼가? 약간 이럴 정도로 진짜 완전 극도의 저평가주들만 초창기에는 좋아했었다가 이제 계속 어느 순간 이제 그 투자 스타일이 점점 바뀌게 되었긴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좀 그 의미 있게 수익을 냈던 게 2009년 상반기까지는 막 그 PER 3배짜리 막 또 제지주 사고 이래서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가 다들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리먼 사태 이후로 이제 시장이 또 V자 반등할 때인데 저는 그런 것만 샀는데 뭐 되게 안 좋았었는데 부진했었는데 제가 2009년 중반 때 이제 그 SM 엔터테인먼트 시총 그때 500억일 때였는데 그때 이제 탐방 가서 이제 그 회사가 이익도 좋아지고 뭐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데 싸다. 그래서 그 회사를 좀 많이 사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한 PR이 아니고 남들도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내 생각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좀 고려를 해야지 더 빠른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구나라고 그때 좀 느끼기 시작했고 그 뒤로 좀 계속 이제 뭐 스타일이나 좋아하는 산업이나 계속 변하긴 했지만은 하여간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남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회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생각이랑 남의 생각에 좀 그 적절한 균형점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 미인대회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케인즈가 한 말인가?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인대회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6개월에서 1년의 투자 텀에는 어느 정도 미인대회적 성격의 그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예를 들어 같은 PER 5배라도 남들이 좋아해줄 만한 산업이나 촉매가 있는 회사들을 좀 더 골라서 집중 투자를 하자. 약간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탐방을 다니세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이 2008년도 말에 업계 와서 제일 좋았던 게 기업 탐방을 가는데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게 기업 탐방을 가는데 행복하다. 이게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 그 바쁘신 그래도 그 다들 자기 일이 있으신데 1시간 동안 자기 회사의 사업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도 질문 드리면 답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 이게 감사하고 왜냐면 제가 파트타임 투자했을 때는 이제 사실 뭐 이게 뭐 주담분께 통하기도 약간 좀 어렵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 업으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이게 좋았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좀 돌이켜 보면은 이 주식 투자에 나오는 성과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만나고 듣는 이야기들과 제가 공부한 이야기 뭔가 계속 배워가는 과정들 사실 이 과정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게 아닌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그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 포인트가 쌓였듯이 어떻게 제 주식도 그냥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근데 사실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자는 이제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그거 완전 끝판인데 저희도 그 김경일 교수님을 비롯한 심리학 공부를 많이 하면서 역시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서 행복감도 나오고 그게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성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고 계셨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럼 나중에 진짜 막 그 멍거나 버핏처럼 80세, 90세 돼서도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한 번도 은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아직도 되게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게 나는 내 마지막 삶은 정말 가슴 떨리는 기업을 미팅을 하고 집으로 간 택시 안에서 내일 이 회사 사야지 하면서 스르르 잠드는 거 이게 사실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약간 또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가족들도 약간 이렇게 하여튼 약간 그 정도로 약간 그렇습니다. 정말 주식과 사랑에 빠지신 분이시네요. 뭐 워낙 과정 자체가 워낙 항상 즐거우니까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제가 알기로는 필립 피셔가 아마 치매에 걸려서도 투자를 하셨다고 알고 있고 앙드레 코스톨레니도 거의 90세에 넘어서까지 하셨고 뭐 버핏, 찰리 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분들 다 이게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맞습니다. 기업 분석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률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그 과정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썼는데 네네. 그 서문에도 그 썼습니다. 책이 팔렸을 때 네네. 인세의 10%가 들어오는 즐거움보다는 그 인세의 10배를 주고 이 책을 사는 사람들, 그 독자가 있다는 사실은 나를 즐겁게 한다. 저도 그게 딱 와닿더라고요. 혹시 탐방 가셨을 때 유심히 지켜보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좀 그 실제 탐방보다는 좀 컨퍼런스 콜을 해서 좀 이게 아쉽긴 한데 실제 저는 미팅을 이렇게 회사를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저의 약간 과거 경험인데 일단 뭐 중소 회사인데 사옥도 아닌데 뭐 청담이나 강남에 회사가 위치한다. 네네네. 이게 좀 오히려 약간 뭐 물론 지역 여기 여기 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뭐 구로, 네. 가산 뭐 네. 이런 데서 헝그리하게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성과가 항상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저는 약간 그런 것들도 중요시하고 또 회사가 뭐 너무 화려하거나 예를 들어 뭐 앞에 갔더니 뭐 너무 미인인 비서들이 막 앞에 막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약간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뭐 이제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해보고 또 일해보니까 결국 그 오너의 성향, 경영자의 성향이 그냥 다 회사에 다 묻어나는 건데 저는 그게 다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허례허식 그리고 아니면 또 저는 약간 싫어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제 제가 뭐 일개 뭐 제가 운용사 뭐 대리 과장인데 탐방을 갔는데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서 미팅을 하신다.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이 회사 왜냐면은 제가 정말 정상적인 오너고 대표이사면은 전 절대 그런 뭐 일개 운용사 대리나 과장들 오는데 시간을 저는 배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고객들을 만나거나 경쟁사를 분석하거나 제품 개선을 위해서 저 고민을 하지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약간 그런 말씀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 운용사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저는 시간 투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대부분 지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저의 순수한 100% 거의 99%의 시간은 다 주식 투자에 온전히 쓰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뭐 이런 것들 잡다하게 뭐 신경을 쓰고 계신다? 저는 좀 근데 오히려 약간 그 말씀해 주신 게 너무 화려한 외형이라든지 대표이사의 IR이라든지 좋게 말하면 정성적인 평가인데 나쁘게 말하면 이게 또 편견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 사실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다 확률론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확률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별로였던 경험이 많다지 이게 뭐 100%는 아닌 것 같고요. 뭐 하여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전부 다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 송근용 이사님은 가치 투자자이고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하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듣기로는 뭔가 그래도 좀 차별성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가치 투자자들이랑 조금 더 다른 점은 이거다라는 게 있다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역발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역발상을 하라고 책이 많이 나오던데. 저는 근데 제 스타일은 좋아지는 초입이나 중턱의 사자가 사실 저의 그 투자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투자 텀이라는 거는 적어도 앞으로 향후 2-3분기 정도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그럴 회사일 경우가 많고 또 제 경험상 저는 당장 이렇게 좀 괜찮은 실적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의미 있게 비중을 실거나 이렇게 계속 보유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뭐 올해는 적자인데 뭐 내년에는 뭐 얼마 벌 수 있어. 사실 이런 류의 회사들은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결국 또 시장이 흔들릴 때 더 제 자신 있는 걸로 계속 옮기다 보면은 결국 또 팔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뭐 있게 되고 또 이게 잘못 역발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 투자라는 게 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고려해서 이왕이면은 좋아지는 초입이나 중턱에 있는 걸 그러니까 굳이 안 좋아지는 걸 미리 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저의 약간 다른 분들이랑 약간 좀 전통적이고 오래 같이
하셨던 분들이랑은 조금 이제 다른 점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뭐 6개월에서 1년이라는 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래 가치 투자하신 분들은 좀 뭐 예를 들어 뭐 3년에 2배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또 그렇게까지는 또 안 보거든요. 왜냐면은 말씀드렸지만은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3년 뒤까지 내가 과연 남이 뭘 좋아할지 예측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공부한 거나 뭐 많은 것들 뭐 본 것들을 기반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역발상 투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좋아지는 기업의 초입이나 중턱에서 산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업의 턴어라운드 초기가 아니라 턴어라운드가 발견이 됐고 그게 한 2개, 3개 분기 연속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확실히 달라졌을 때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 시간을 사느냐 가격을 사느냐의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확인이 된 다음에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이제 그 뭐 대부분의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의 뭐 운용 규모가 굉장히 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인 운용 규모로는 제 경험상 굳이 먼저 들어가서 고생하실 필요 없이, 예를 들어 그냥 진짜 좋아지는 첫날 10% 오르더라도 그냥 사실 그날 사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된 날, 뭐 약간 좀 가장 뭐 최근의 사례를 들면은 이제 화장품 섹터가 막 좋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이 이제 일본 실적을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 날 상한가를 갔지만은 사실 상한가를 가던 주가에도 당시의 밸류션으로 봤을 때도 쌌거든요. 그러면은 상한가에다가 물량을 많이 걸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어떤 그 모멘텀 플레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 지점에서 봐도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맞습니다. 그럼 뭐 차트나 이런 걸 계산하시는 건 아닌 거고요. 이게 되게 좀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분들 보시면은 약간 뭐 빠지거나 뭐 기는 차트들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데 사실 정말 의미 있는 수익들은 제 경험상 오르기 시작하는 차트들에서 보통 많이 발생을 좀 하는 면이 좀 있고, 그리고 사실 빠지는 회사들을 주가 빠지는 회사들을 사실 찬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사실 가치 투자가 아니고 차트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그 시점에서의 적정 밸류에이션과 기업 가치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사실 그 주식을 사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바닥에서 50% 올랐어도 내가 지금 계산해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나오면은 사실 살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뭐 30%가 하락을 했었더라도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도 사실 파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차트를 사실 엄청 고려하지는 않는 편이고, 오히려 제 경험상 이게 좀 오르는 거 좋아지는 게 더 좋아질 때 더 저는 항상 더 많이 좀 더 수익을 났던 경험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치 투자 오래 하시거나 아니면 뭐 저의 좀 이렇게 뭐 이런 스타일을 봤을 때 다들 뭔가 좀 엄청 빠지는 주식들을 좋아한다거나 뭐 역발상 투자를 뭐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데, 막 소외받는 주식들, 소외주 막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기업들도 좋아하지만은 저의 경험상 확률적으로 오르는 회사에서 항상 더 좋은 수익이 더 낫더라. 먼저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 없다. 고생하고 기다릴 필요 없다라는. 그리고 또 이게 또 산업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B2B 기업, 특히 뭐 IT, 부품 이런 것들은 절대 1년 이상 상승 사이클, 절대는 좀 과하지만 여튼 확률적으로 1년 이상 그 사이클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빠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예를 들어 뭐 한계봉 시적 잘 나오고 사면은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승부를 사실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약간 시한부 투자인 거고, 예를 들어 이제 B2C 기업들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나 뭐 이런 뭐 그런 걸로 이제 시작되는 트렌드에 뭐 맞는 회사들은 사실 사이클이 적어도 짧아도 1년, 길면 2, 3년 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회사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투자에 더 맞는 거죠. 오르는 걸 충분히 확인하고 더 사고 해도 충분히 또 그런 회사들은 소비자의 기호가 또 빨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빨리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충분히 팔 수 있는 기간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투자를 하실 때 B2C나 소비재 기업들을 좀 더 계속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편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다 확률적인 거고. 네, 저도 사실 뭐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시장 상황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네. B2B, B2C 뭐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하십니다만. 그 투자 호라이즌은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것들은. 네. 이걸 내가 얼마 이내에 승부를 봐야겠다. 맞습니다. 네. 투자를 집행하면서도 끝내는 시점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생각합니다. 그거는. 특히 B2B는 항상 왜냐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사놓고 주가가 오르면서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어느 순간 더 가나? 슈퍼 사이클인가? 이렇게 저도 어느 순간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는 항상 이제 초기 투자 아이디어를 검토를 하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액션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IT 쪽에서는 그걸 정확히 해야 됩니다. IT 쪽에서는 좀 이제 뭐 수주 산업이나 기계 쪽은 사실 좀 더 사이클이 길어서 약간 다를 수 있긴 하지만은 특히 IT 쪽은 그건 정확히 그건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그렇죠. 안 그러면 그 슈퍼 사이클이라는 헤드라인에 크게 얻어맞죠. 그리고 또 뭐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또 하시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또 B2C일 경우에 또 상대적으로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맞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재밌어집니다. 혹시 그 아까 탐방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투자에 루틴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원래 되게 저는 극도의 아침형 인간이어서.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도 뭐 학교를 7시에 갔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초등학교 때요? 네, 그러니까 뭐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좀 그 통근 거리가 좀 멀어서 항상 일찍 뭐 기상하시고 아침을 드셔가지고는 저도 다 같이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 초등학교를 아침 7시에 가면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1등이었어요, 학교 가면은. 네.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 대학교 때도 학교 7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회사에 가서도 항상 1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극도의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시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지금도 한 뭐 6시나 6시 반 이내에 항상 회사에 가서 이제 전날 이제 전 기업 공시들을 항상 이제 열심히 보고 이제 뭐 특수 관계자들 뭐 매수매도 이런 공시도 열심히 보고 뭐 수주 공시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면서 오늘 좀 공부해야 될 기업들 리스트를 좀 이제 적어놓고 이제 올라온 보고서들도 좀 더 읽고 그러면서 이제 장이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정해놨던 기업들의 궁금했던 사항들을 전화해서 여쭙기도 하고 뭔가 더 공부해야겠다 싶으면은 뭐 이렇게 탐방이나 콩콜도 잡고 이제 오전을 보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그렇게 미팅을 잡았던 회사들을 이제 콩콜을 하거나 탐방을 가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일정을 보내고 이제 항상 이제 정시에 집에 가서 이제 육아에 전념하고 이제 아침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본인만의 시간이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건드릴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공시도 보고 뉴스도 보고 투자를 미리 준비하시는 시간.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뭐 밤에 또한 빨리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남들보다 시간을 엄청 많이 투여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항상 일정된 시간을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시간은 이제 항상 일찍 주무세요? 네, 한 10시 반 뭐 이 정도면 항상 이제 잠이 드니까요. 와, 일찍 주무시네요. 네, 이게 새 나라의 어린이. 그러니까 뭐 제가 잠을 줄여서까지 뭐 주식을 하는 건 아니고 남들보다 좀 더 이제 생체 리듬이 앞에 있을 뿐이다. 아니 근데 가족 여행을 가서도 이 시간대에는 루틴을 지키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이제 뭐 일어나면은 다음 날 웹툰이나 뭐 다음 날 드라마가 궁금하다시 저도 이제 특히 휴가 때는 그렇죠. 이거 좀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제는 기업들이 어떤 공시들을 냈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신기하다. 궁금해서 이게 막 찾아보게 돼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항상 휴가를 가서도 아침 6시부터 9시에는 맞습니다. 공시 찾아보고 물론 이제 그 3시간을 다 쓰진 않지만은 적어도 항상 그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너무 궁금해서. 이거 마치 운동 선수들이 그 휴가 가거나 그 쉬는 날에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움직이고 어디 가서 그냥 맨손 체조라도 하고 러닝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 루틴인 거예요. 그 뭐니까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가 그냥 좋으신 거예요? 궁금해요. 이게 뭐 기업들이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지? 늦잠 자고 싶지 않아요? 주말에? 잠이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는 잠이 없어요. 네. 극도의 아침형인가? 네. 너무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어제는 어떤 공시가 나왔을까? 어제는 어떤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았을까? 이런 것들. 네. 야, 대단하시다. 거의 뭐 해외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네. 사실 그 루틴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데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네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어나서 웹툰이나 유튜브 보듯이 저도 뭐 비슷한 거죠. 네. 이야, 신기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본인의 체질 성향에 사실은 맞아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송근용 CIO 보니까 맨날 루틴을 이렇게 즐기고 본인은 이게 재밌다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막 힘든 거죠. 일반 직장인분들. 맞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집에 와서 막 이렇게 뭐 회사에서 야근하고 들어갔는데 또 오늘 뭐 기업 분석할 시간도 없고 글 몇 개 써볼 시간도 없고 리포트 볼 시간도 없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게 겸업은 참 힘들구나. 혹은 또 그렇게 자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혹시 그분들에게 좀 조언 좀.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나 하여튼 인생은 길고 시간은 유한한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에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지. 그 투자가 즐겁지 않은데 여기에 억지로 이게 시간 고민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즐겁게 재밌게 사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네. 즐거운 사람만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정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기가 맞는 걸 다른 걸 그러니까 굳이 주식 투자만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고 이것만이 돈을 버는 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회사 일이 재밌으면 회사 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뭐 다른 부업들이 재밌으면 그걸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지. 예, 이게 저도 저기 파트타임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도 저는 퇴근 시간 하고 집에 오면은 너무 행복했어요. 주식 공부할 수 있구나. 아니 보통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다 행복한데. 네. 행복한 이유가 다른 거네요. 네, 주식 공부할 수 있구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약간 좀 창피하지만은 뭐 상사분이 어디 휴가를 가셨다. 네. 주식 공부해야지 회사에서 몰래 주식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약간 모든 시간을 주식 투자에 그때도 이제 투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항상 이것만이 답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억지로 좋아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즐겁지 않은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간접 투자 방식도 있고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저도 최근에 주변에 보면은 뭐 YG 클럽이나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대단해요. 정말 열심히들 하시고 그 자체를 또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즐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추운데도 왜 농구하러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손이 꽝꽝 얼어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저는 약간 슛을 잘 쏘고 싶어서 저도 눈밭에서 혼자 개인 연습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약간 슛으로 난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약간 그때도 약간 농구를 진심으로 좋아했었으니까. 와, 농구 선수 데려가신 거.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재밌으니까 골이 들어가면 재밌으니까. 그때 혹시 슬램덩크 몇 번 보셨어요? 집에도 다 있고요. 뭐 저는 슬램덩크 세대이기 때문에 뭐 이거 몇 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불경스럽죠. 이런 거. 네. 저 PD님 썸네일은 뭔지 딱 나왔죠? 예. 근데 전업도 경험을 해보셨고 겸업도 경험을 해보셨고 전문 기관 투자자도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시고 두루두루 다. 네네네. 뭔가 좀 조언할 포인트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는 직장인들에게 그래도 이거는 즐겁지 않은 분들에게 쓴소리를 좀 해주신 거였고 반대로 재밌어요, 즐거워요. 이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겸업 투자자, 파트타임, 직장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좀 어떤 걸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그런 분들 중에서 나이대를 저는 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이 업계에 올 수 있는 정도의 나이대, 예를 들어 뭐 20대 중후반이라든가 30대 초반 이럴 경우엔 저는 최대한 정말 이 업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굳이 뭐 전업 투자로 빠질 게 아니고 저는 이 뭐 개인적인 뭐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한다든지 뭐 이력서를 준비한다든지 해서
이런 뭐 자문사나 운용사나 업계에 와서 저는 그래도 몇 년이라도 일을 해 보는 걸 항상 추천 일단 드리는 편이고요. 그렇게 투자가 좋으면 네네네. 아예 이쪽 업계로 와라. 그러니까 굳이 업계에서 뭐 10년, 20년 일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네네네. 이 업계 그러니까 이거를 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경험을 왜냐면은 전업 투자라는 거는 사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80이 돼도 90이 돼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업계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늦으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업계에 올 수 있는 정도의 나이시라면은 저는 최대한 좀 트라이를 한번 해 보셔서 그래도 몇 년이라도 경험을 해 보시고 이제 전업 투자로 나가셔도 어차피 뭐 인생 길고 투자 인생 뭐 앞으로 창창한데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냐면은 이 업계에 와서도 분명히 배울 게 많이 있거든요. 저도 뭐 많이 배웠고 왜냐면 그러니까 뭐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는지도 있고 뭐 하여간 그런 메커니즘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서 또 훌륭한 분들 만나서 또 많이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조언을 드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저처럼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뭐 주식이 재밌어서 파트타임을 하신 분들이라면 뭐 이제 그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업계에 오시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30대 후반에서 40대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런저런 투자 모임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또 실력이 느시는데 사실 그 나이쯤 되면은 투자 모임에서 잘 안 받아주거든요. 뭐 저도 요즘 뭐 다 그런데. 그래요? 네. 저도 이제 40대인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그걸 극복하시려면은 자기가 그래도 정말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한다는 걸 결국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뭐 블로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분석한 내용들 또 그런 글들을 올리다 보면은 결국 자기 실력도 늘어나고 이제 뭐 다듬다 보면은 계속 또 이제 그 고민들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사실 저도 이제 처음 시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블로그 친구들도 이제 뭐 생기고 그렇게 이런저런 모임도 생기고 이러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그런 식으로 먼저 좀 해보시라. 네, 좀 분석을 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을 좀 더 하면서 이 투자의 지인들을 좀 넓히시면서 확대를 해보시라. 저희 Y스트릿은 구독자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예. 20대층부터 최근에 보니까 5, 60대도 좀 늘고 있더라고요. 5, 60대. 5, 60대 분들도 사실 투자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은퇴 이후에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물론 아직 경험은 안 해보셨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재무제표나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은 사실 그래도 공부를 하시고 나면서부터 주식 투자를 하셔야지. 만약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그냥 굳이 이거를 하셔야 되나. 근데 저희 Y스트릿을 보시는 분들은 기본일 겁니다. 그쵸. 공시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는 왜 웃어요, PD님? 본인이 볼 줄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맞네. 그 생각해보니까 Y스트릿 구독자분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러시네요. 그러면은 맞나? 네. 맞는 것 같고. 네, 신호시면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전공법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뉴스 많이 보시고 이제 뭐 기업 보고서들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대형주 투자로 좀 저는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라든지 뭐 좋은 기업들 많은데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계속 지평을 넓혀가시는 거죠. 삼성전자 투자하시면서 이제 아래 뭐 중소회사들까지 좀 공부를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넓혀 가시면서 이제 그걸 확대하시는 게 좋지 않으시냐 뭐. 네. 좋습니다. 혹시 전업 투자자를 꿈꾸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네. 물론 앞에서도 주식을 좋아하고 직장인으로서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아예 여의도나 운용 업계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그 전업 투자자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네. 실제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장단점이랄까? 이게 확실한 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주위에서 보면은 직장 다니시다가 전업 투자를 해서 막 나 너무 후회돼. 더 그래요? 빨리 전업할 걸.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잘 돼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울했어요. 약간 뭔가 매일매일 즐겁게 이렇게 회사에서 주식을 하다가 혼자 처음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게 되니까 저는 혼자 2년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편하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보게 되니까 처음에 편했는데 점점 제가 보는 것만 보게 되고 시야도 좁아지고 저는 제가 부지런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성과도 약간 슬슬 저조해지면서
잘 못하니까 좀 더 우울해지는 것도 있고 약간 또 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배우고 싶은데 그런 것도 약간 이제 좀 제한되는 면들이 좀 물론 제가 좀 더 열심히 활동했으면은 가능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네. 그런 것들도 있곤 해서 네 저는 이제 지금 같은 형태가 이제 저는 제일 좋아서 사실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뭐 개인 성향마다 약간 다른 거 같긴 하고 또 전업 투자를 하실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이제 그 시드머니 규모도 사실 그렇죠. 저는 한 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 투자할 때 그 2년치의 생활비는 이제 그냥 아예 그냥 캐시로 빼놓고 네. 나머지로만 이제 주식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 사람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멘탈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뭘 팔아서 생활비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꾸 경험을 하게 되면은 또 이게 좀 이제 멘탈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좀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좀 더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실 때 제 마음이 급하다고 레버리지를 막 과하게 쓰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많이들 말씀하셨겠지만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 오랫동안 뭐 같이 해온 투자 지인들 다 대부분 이제 전업 투자자가 되셨는데 결국 이제 그 뭐 기울기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결국 우상향은 맞거든요. 네. 기울기의 차이일 뿐이지 레버리지만 안 쓰면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게 적정 정도의 다 그 자산들을 이루게 되시는데 그걸 남과 비교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무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전업 투자할 때 볼 때 중요한 것들은 또 보통 전업 투자 사무실 같은 거를 보통 이제 많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 동료들을 또 잘 골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저도 잠깐 이제 전업 투자 같은 거 잠깐 할 때 친한 형이 잠깐 2, 3개월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형이 이제 뭐 친한 형인데도 자꾸 옆에서 뭐 야 이건 왜 빠지냐 저건 왜 빠지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전 좀 스트레스를 은근히 이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세를 계속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게 그런 자기 성향이랑 잘 맞는 그런 동료들을 잘 이제 전업 투자할 때도 만나야지 이제 시너지가 잘 난다. 같은 사무실 쓰는 사람들끼리도 좀 맞아야죠. 네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게 결국 우상향한다. 욕심 부리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은 확률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주식 투자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확률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우상향을 한다. 열심히만 공부하면은 그래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꾸준히가 중요한 건데 제가 뭐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진짜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상위 1% 5%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식시장 좋을 때 잠깐 반짝했다가 주식시장 안 좋으면은 안 해. 대부분 아마 이러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좋아해야지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거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안 좋을 때도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좋을 때도 리스크를 피할 수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꾸준히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결국 앞에랑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이걸 좋아해야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혹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만큼 할 수 있을지 그 이상을 할 수 있을지 가능하다고 혹시 보세요?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개인 투자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하다? 네,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제가 이제 기관 투자자 했을 당시에 예를 들어 제가 뭐 많이 운용할 때는 뭐 1조 넘게도 운용을 하고 뭐 중소형 펀드도 몇 천억씩 운용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뭐 1,000억짜리만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정말 좋은 중소형주를 발견해서 예를 들어 10%만 사야지 해도 100억이고 100억이면은 시총 2,000억짜리에 사면은 5% 지분 신고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그 중소형주의 좋은 회사들을 시간 투여를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중대형 회사들 애널리스트들 커버들 많은 회사들을 다양하게 많이 결국 벤치마크가 돼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 뭐 예를 들어 시총 5천억 언더의 중소형주의 정말 좋은 기업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열심히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알파가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왕이면 그 아랫단에서 좋은 회사들을 많이 공략을 해보시라.
어떤 운용 규모에서 오는 집중 투자 가능성에서. 네네네. 근데 아까도 초반에 말씀해주신 게 진짜 좋은 기업, 잘 나가는 흐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 집중의 비중, 비율, 네네. 강도라면 어떻게? 그러니까 전 일반적으로 상위 한 3개에서 4개 회사가 한 80%. 네. 오, 비중이요? 예예. 굉장히. 요즘은 또 벌어진 건 사실 옛날에는 더 강했거든요. 옛날에는 뭐 한 종목 80%도 하고 막 100%도 하고 그랬었는데. 와.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약간 다른 게, 저는 일단 레버리지를 쓰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종목적으로 레버리지를 쓰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이제 네. 거의 서너 개 종목의 비중 80%면 네.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더 많이 집중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뭐 기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마인드는 그냥 제 돈과 제 지인 돈을 같이 운용하는 그냥 기관이라는 명함을 가진 개인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항상 그 기관 투자자 했을 때 제일 싫었던 말이, 제가 경멸했던 말이, 약간 매니저들 사이에, 야 이거 내 돈이면 안 사지.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벤치마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걸 이제 사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진짜 시총 2천억짜리 정말 좋은 건데, 이게 약간 공부를 많이 하면은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시간 투자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현대차 뭐 이런 거 사고 막 사실 이런 류의 약간 이제 그런 매니저들의 약간 저는 말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운용하는 것처럼 그 고객 돈을 운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이게 원래 그게 이제 뭐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매니저들을 이렇게 막 비판하는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현실이죠, 현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니까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전업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사모펀드 운용사를 하고 있는 건데, 보면 그냥 그 펀드에 뭐 제 돈도 넣고 이제 다 고객 돈을 넣고 그냥 제 개인 계좌 하듯이 운용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뭐 제가 원래 했던 운용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내 돈이면 안 사지, 내 돈이면 이렇게 안 하지. 그게 약간 대리인 문제. 예, 저는 정말 그게 너무 경멸스러웠거든요. 저는 약간 그 업계에 있을 때. 그게 뭐 월스트리트나 뭐 여의도나 늘 있는 이야기고. 이 여의도의 선수들의 비밀의 그런 내용이 여기까지. 네. 그리고 우리 농구 천재님이, 송근영 이사님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손익이 얼마인지, 손실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 그거를 신경 쓰지 말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수익률이 이제 좀 계속 좋아지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들 중에 저는 항상 하나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그 자기 보유 종목의 수익률이 앵커링 되는 순간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던 약간 사례인데, 제가 이제 저희 옛날 2012년도, 13년도 뭐 이렇게 제가 운용사에 있을 때, 네.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한샘이라는 회사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샘. 몇 년도요? 뭐 12, 13년도 뭐 되게 한 10년 전인데, 한샘. 네. 그때면 한샘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전. 네, 그러니까 한 4, 5년간 거의 10배 오르기 초입인데, 네. 하여튼 뭐 그때부터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회사를 계속 미팅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회사가 계속 좋아지는 게 사실 보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보다 더 좋아지고 이게 막 그런 게 보이는데도, 일단 펀드의 보유 종목, 뭐 한샘의 보유 수익률이 뭐 100%, 200% 이러니까 자꾸 한샘을 매도하게 되고, 자꾸 뭐 30% 빠지는 뭐 은행주 막 이런 거 사게 되고, 약간 그러니까 자꾸 이런 잘못된 결정을 저는 했었는데, 누구나 그렇게 되죠. 또. 네, 했었는데 제 옆에 있는 훌륭한 매니저들은 그 미팅을 하고 나서 한샘이 100%, 200% 올랐어도, 야 이거는 지금도 싼 것 같다. 더 사고 훌륭한 수익을 내는 저보다 나이 어린 훌륭한 매니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것들 보면서 이게 나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 투자에 탈을 쓴 차트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그냥 많이 올랐다고 파는 거는, 이거는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그냥 올랐다고 파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투자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본능적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본능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거를 없애야 됩니다. 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손익 자체를 지워버려요? 물론 이제 머릿속으로는 대충 계산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네. 매입 단가 대비. 네, 항상 결정을 내릴 때는 그냥 지금 예를 들어 제가 뭐 운용하는 게 100억이라고 하면은, 과연 내가 이걸 오늘 100억이 들어와서 주식을 100억 샀을 때 이 비중 그대로 살 것이냐? 이거를 저는 매일매일 고민하거든요.
지금 가격, 지금 가치에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뒤에 가장 좋아질 회사들로 과연 이 프레시한 100억 현금으로 주식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또 펀드 수익률이나 제 계좌 수익률도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사실 결국 수익률이 쌓이는 거죠. 예를 들어 상반기에 뭐 100% 이익이 났어.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순간 자꾸 이제 어떤 잘못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되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해. 그만 쉬어볼까?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이 정도도 이익이 났으니까 좀 더 리스키하게 해볼까? 그러니까 이 앞에 수익률 때문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늘 당장 항상 6개월에서 1년 뒤에 가장 강한 좋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자.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이제 뭐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자기가 잘못된 투자에 계속 이제 뭐 물을 탄다거나 여기 앵커링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저는 썩는다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안 좋은 투자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항상 프레시하게 좋은 아이디어로 계속 하려면은 와, 우리 그 종종 뵙는다는 박성진 대표님도 그 강조 많이 해주시잖아요. 단내림 효과, 앵커링 효과에 맞습니다. 빠지면 네네.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샀고 내가 지금 마이너스 50%건 플러스 50%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아니죠. 네. 항상 인간이니까. 맞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 플러스 50% 된 종목을 비중이 적어서 아쉬워서. 근데 지금이라도 더 사야 돼. 이게 되게 엄청 고민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사고는 싶은데 네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만약에 2배로 불을 타면은 수익률은 플러스 50%에서 플러스 25%가 되는 아주 기분 나쁜 효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 보지 말라는 거죠. 정말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예를 들어 뭐 아무 의미 없는데 괜히 기분 나쁜. 네, 예를 들어 뭐 이게 충분히 이게 났는데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남겨두는 거죠. 이게 혼자 볼 때 기분 좋은. 또 괜히 또 계좌 인증할 때 뭔가 이게 또 보여주면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배제하려고 부단히 훈련을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내재화하면서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플러스 난 종목을 오래 못 끌고 가고 네네네. 마이너스 난 종목은 더 물타게 되고 네네네. 이런 게 사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네네네. 그게 참 어렵죠. 그게 항상 최악, 저도 항상 그게 최악의 결과들 많이 저도 봐왔기 때문에. 근데 훈련을 하시고. 훈련.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저는 주식 투자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몇 개 있어 보니까 결국 이것도 운동할 때 운동신경이 있는 거고 뭐 다 센스들이 있는 건데, 맞아요. 저는 주식 센스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젊을 때부터 진짜 주식 잘하는 센스, 그러니까 남들이 뭘 좋아할지 바로바로 캐치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계속 이렇게 훈련하고 반복하고 경험으로 쌓고 기록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약간씩 이제 발전을 해가면서 체득하는 스타일이었지. 절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었는데, 저는 회사에서도 보면은 저는 이제 약간 그 회사에 훌륭한 뭐 호나우두나 메시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는 그런 자질은 가지지 못했지만 나는 적어도 정말 열심히 뛰어서 박지성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박지성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지만은 해버지. 그러니까, 월클인데. 그러니까 내가 박지성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그 박지성 정도를 목표로. 그러니까 저는 메시나 호나우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어떤 그 화려함보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그걸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노력을 해서 난 이런 스타일의 선수나, 그러니까 뭐 이런 투자자가 되어야겠다는 뭐 자기 객관화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죠. 이야. 근데 이제 많은 분들도 다른 분들도 어떤 이른바 센스 이 뭐라 해야 되나 매사끼라고 하죠. 맞습니다. 매사끼라고 하는 어떤 막 촉감이 좋은 사람들. 네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뭐 배운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꾸준함으로 그걸 극복한다. 그러니까 또 훈련을 하고 경험을 하다, 성공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성공이 되는구나라는 경험들이 좀 쌓이게 되면은 이제 좀 그런 경험으로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촉이 좋다는 게 아니고. 거의 피나는 노력으로 3점 슛의 달인이 되는 그런 그런 제가 이제 저기 슬램덩크에 저 해남의 신준섭을 좋아하는데 거기 잘 아마 모르시겠지만 신준섭은 되게 가진 거 없는 선수였는데 매일매일 2,000개씩 슛을 쏴가면서 최고의 3점 슈터가 되는데 저는 그런 선수인 거죠. 굳이 이제 농구로 치면은.
사실 근데 주식 투자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많은 네네네. 사람들이 이제 불행에 빠뜨리는 이유가 항상 비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장 대비 얼마. 그리고 그때 수익이 정말 많이 났다라는 사람. 따따블을 냈다라는. 그리고 또 항상 최고 랠리를 펼치고 있는 종목. 그건 또 항상 내 계좌에 없는데. 맞습니다. 이 상대 비교를 하면서 더 불행해지지 않나요, 사람들이? 제가 약간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게 제가 기관 투자자 시절에 이제 그때 저희 회사가 좀 성과가 좀 좋아서 이제 좀 성과가 부진했던 회사들의 펀드가 이제 약간 해지돼서 저희 이제 회사로 넘어오니까 이제 보통 현물로 넘어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다 팔았다 다시 사면은 그 거래 비용이 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연기금 그렇죠. 주식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뭐 200억짜리 포트폴리오가 그 주식 그대로 이제 넘어오면은 예. 그 회사가 사실 이제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느꼈던 게 넘어오는 회사들 그 펀드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항상 시장 인기주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수익률이 안 좋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뒤늦게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뒤늦게 따라가는 매매들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왔을 때는 그러니까 마치 화려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것 같은 포트폴리오가 항상 오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그랬었고 저도 이제 그 뭐 펀드 같은 거 운용했을 때 네. 이제 또 그 경쟁사 피어 펀드들의 수익률도 사실 매일매일 볼 수 있고 막 그러다 보면은 저도 뭐 굉장히 그 미혹한 사람인지라 막 자꾸 이제 훌륭한 펀드들 보면은 나도 좀 더 이게 막 그 좀 이렇게 무리라도 하게 되면은 저걸 따라갈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것들을 약간 저도 비교하는 순간 항상 나쁜 결과가 오더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든 것들과 비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벤치마크 따위도 나를 구속하지 않을 거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저는 코스피가 사실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안 봅니다, 잘. 네, 코스피, 코스닥도 잘 안 보고 지수주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네, 그 누구랑도 비교하지 않고, 저는 이제 그 뭐 사모펀드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모든 사모펀드의 수익률을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비교가 되죠. 그 단 한 번도 엑셀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남들보다 수익률 좋다고 제가 더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나쁘다고 뭐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네, 그게 이제 그것도 피나는 훈련으로 왜냐면은 저도 이렇게 미혹한 사람인지라 항상 이게 그리고 저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막 자기 과시적인 분들 있거든요. 막 예를 들어 뭐 만났는데 나 올해 뭐 300%야 뭐. 네네네. 나 올해 뭐 얼마 벌었어. 네. 이런 분들이랑은 좀 멀리했습니다. 그래요. 네. 배 아파서요, 아니면 뭐 둘 다죠. 배 아픈 것도 있고 이런 분들과 가까이 하면은 내가 자꾸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별로 이게 인간적으로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랑 또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조용하고 네. 뭐 이제 그런 분들이랑 좀 잘 맞고 이제 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서로가 이제 뭐 좋은 수익을 낸다는 건 사실 알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 굳이 과시하지 않고 약간 그런 분들의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교류하고 이제 시간을 쌓아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니까 남들과 덜 비교하게 되는 약간 그런 성향 이것도 역시 훈련으로 네, 좀 더 생긴 것 같긴 합니다. 본인의 길을 가야 하는데 맞습니다. 본인의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랩 타임에 맞춰서 뛰어야 되는데 페이스가 자꾸 엉키고 무너지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아까 초반부에 말씀하셨던 건데 지금 이제 여쭤봅니다. 촉매를 발견을 해야 된다. 예. 촉매라는 거 어떤 그 반응을 확 일으키는 맞습니다. 그 작용을 말하는데 네. 가치주가 특히 성장주가 될 때 또 무서운 수익률이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중요한 건 촉매가 뭔지 어떻게 발견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 시장의 사실 흐름으로 보면 사실 알 수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AI나 뭐 이런 네.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알겠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는 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항상 그 좋은 수익을 올렸던 게 약간 온라인화되는 산업에 관련된 회사 가치주들이 항상 좋은 수익을 거뒀으니까 아마 이렇게 산업 트렌드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저희 논리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적어도 예를 들어 뭐 오프라인 유통보다는 온라인 유통이 잘 될 거라는 건 우리가 뭐 사실 대부분 알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뭐 같은 가치주라도 이왕이면 온라인 유통에 아니 온라인에 더 수익이 나는 회사들을 더 찾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AI 같은 게 좀 인기가 끌면은 이왕이면 가치주들 중에서도 AI의
뭐라도 연관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연관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왕이면은 좀 더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만큼 자기의 기준에 맞는 가치주들, 그러니까 그런 그 종목군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그 시장의 흐름에 맞는 촉매와 그런 것들을 좀 굳이 이제 좀 골라가지고는 거기에 맞는 회사들을 좀 이제 더 공부하고 살 수 있는 사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그게 맞닿을 수 있는.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그 바텀을 좀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지 사실 그런 것도 사실 좀 잘 매칭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물론 제가 보니까 요즘 그 주식 잘하시는 젊은 분들은 와 그거 뭐 그냥 이게 저처럼 막 그 고되게 하지 않더라도 이게 확실히 그 촉도 좋고 보는 눈도 좋으니까 뭐 바로바로 잘 더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블로거들이나 뭐 텔레그램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각각 이런 거 어떻게 알았지? 저런 거 어떻게 알았지? 라는 특장점들이 보이는데 그게 하루에도 수십 개씩의 정보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수백 명들이고 그들이 정말 인생 주식 하나씩을 꼽은 것들인데 우리 눈에는 아니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찾는 거야 라고 보이게 또 착각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상대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또 귀결이 되고 바텀업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일단 기업을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래야지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고 또 이제 바텀업을 기반으로 해야지 실패했을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패했을 때도 큰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최악의 경우가 뭐 횡보나 뭐 마이너스 10% 정도로 보통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왜냐면은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이 괜찮거나 좋은 회사들만 살려오도록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10개를 투자하면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50% 100% 나는 기업이 한두 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보일 때 좀 더 거기에 빨리 집중을 하는 좀 그런 능력은 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비중 거의 뭐 80%까지 이제 뭐 일단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도 한 정말 제 아이디어가 맞는 거는 한 뭐 10에서 20%인 것 같고 그렇지만 틀렸어도 많이 손실을 안 나야지 계속 이제 다음 사이클들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틀려도 마이너스 한 10%, 15% 정도만 맞습니다. 손실을 볼 수 있는. 근데 원래 사자마자 한 15%씩 물리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나만 그런가?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는 물을 잘 안 타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네, 저는 이렇게 저도 항상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15% 20% 빠지면은 제가 잘못 봤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급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저는 급하게 물을 타거나 심지어 그냥 더 거기서 그냥 매도하고 또 좋은 투자 대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팔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지 않고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린 건 아닌지 점검을 하시는. 물타기를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물타기 사실 이런 말도 저는 안 좋아하는데 물타기라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수익률이 앵커링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항상 이게 리밸런싱. 말을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앵커링 효과를 지울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더 좋아 보이는 걸 더 많이 사고 좀 안 좋아지는 걸 덜어내고 딱 그건데.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날 A 기업의 실적이 나왔는데 내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기업 가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한 30% 이상 더 뛰었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 빨리 다른 기업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과연 6개월에서 1년 내에 이것만큼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이 인가 해서 상대 비교를 해서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다 매도를 하고 이제 이쪽에 더 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의사결정을 저는 사실 이제 거의 현금 비중을 거의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조정을 또 레버리지를 또 쓰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사실은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어떤 게 이제 공시가 되거나 뉴스가 나왔을 때 셀 온이라고 하는 뉴스에 파는 그런
되게 많아졌잖아요. 예전부터 많았는데 사실은 최근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정보가 더 빨라지고 예전에는 그 HS 코드라고 하는 수출 데이터 따서 보는 것도 일부에서 했는데 지금은 모든 투자자가 그거 다 보고 있고 맞습니다. 또 하나가 그 구글 트렌드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Q10 같은 쇼핑몰 순위 다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연 차별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이런 정보의 유통이라는 게 최근의 일만은 전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2005년도에도 그때 처음은 아니지만 그때도 이제 뭐 이런 아이 투자라든지 뭐 밸류스타 같은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고 거기 이제 분석글들이 올라오면서 시장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사실 그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였어요. 맞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인터넷으로 이런 거 공유한다더라. 어떻게 보면 결국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매체의 차이일 뿐이지 항상 사실 있어왔던 일인 거고, 물론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컴퓨터였고 지금 모바일이니까 좀 더 실시간으로 좀 더 반영 속도가 좀 더 빨라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투자의 그 스킴 자체는 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이제 반영 속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6개월에서 1년의 투자 호라이즌을 말씀드린 거는 그걸 다 고려한 건데, 예를 들어 이게 주식 너무 빨리 반영되기 때문에 월별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것까지는 다 못하겠다. 적어도 6개월 1년은 보겠다. 그러니까 뭐 월별로 뭐 10일 뭐 이런 단위로 나는 수출 데이터 보는 것까지는 나는 그것까지는 난 고려하지 못하겠다라고 사실 저는 이제 그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만약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도 좋은 수익이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투자의 그 정도는 없고 정답도 없고 그냥 자기에 맞는 스타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하는 스타일까지는 안 맞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잘 맞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것까지는 저는 무시하면서 가거든요. 뭐 월별 뭐 10일 단위 이런 것까지는 저는 우리나라가 그 데이터가 원체 잘 되어 있는 정부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월별 수출 데이터가 아니라 10일 단위로 11일, 21일, 매월 1일 항상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신 수출 리포트 이런 것만으로 트래킹을 해도 피터 린치인데 엄청나게 앞서가는 투자자 워렌 버핏인데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안 보면은 막 장님 투자 같고 약간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서도 좋은 철학을 가지고 좋은 투자 스킴을 가지신 분들은 계속 이제 뭐 수익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이 변동성만 좀 더 커졌을 뿐이지 결국 6개월, 1년, 2년 보면은 저는 근데 또 이런 데이터들을 또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또 참고는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저도 다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안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보되 이것까지 내 투자 의사결정에 모두 다 반영하진 않겠다. 여러 조각 중에 하나일 뿐. 맞습니다. 좋습니다. 좀 시장 이야기 좀 해볼까요? 사실 펀드 매니저는 항상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헤지펀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그 PBS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에서 자기네 이제 고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항상 데일리 수익률 쫙 펼쳐서 고객들에게도 보내주고 기자들에게도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수백 군데의 펀드 수익률이 줄이 쭉 세워집니다. 그런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거의 안 보신다고 했는데 거의가 아니고 안 봅니다, 그냥. 근데 슬기자산운용 사장님은 보실 거 아니에요? 안 볼 거예요. 안 보기로 했거든요, 저희끼리. 저는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하려고 사실 회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즐겁고 재밌게 하려고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한 순간 안 즐거워지거든요, 저희는. 그냥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 슬기롭게. 물론 그렇다고 이제 뭐 누군가 귀를 막겠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 열심히 하되 굳이 남의 투자 성과까지 고려하면서 우리 투자에 영향을 받게 하고 싶지는 않다. 2023년 상반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뭐 한때 2150 이렇게도 갔다가 작년 하반기에도 거기에서부터 2600까지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빠르게 많이 올라온 건데, 상반기 시장을 좀 복귀해 보자면 어땠다? 물론 이제 아까 거의 코스피나 이런 시장 지수 잘 안 보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실 저도 연초까지만 해도 당연하겠지만은 이렇게
왜냐면 연초에는 그렇게 막 좋아지는 산업이나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제가 많이 못 발굴한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연초에는 약간 그 뭐 음식료나 약간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약간 구성돼 있었는데,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더 전 좋아 보였으니까. 왜냐면 이 안정성이나 이게 성장성 이런 것들이 좋아 보였었는데,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나고 제가 계속 이제 저는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루에 한두 개 이상씩 계속 기업을 미팅을 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업황이 좋은 회사들이 하나씩 보이고 그렇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이제 부수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약간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이 그런 그 실적이 좋아지는 뭐 기업들의 주가를 또 반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사실 돌이켜 보니까 반도체 말고는 사실 대부분의 산업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기업 실적들이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래서 뭐 사실 작년에 뭐 금리 인상이나 사실 이런 것들 매크로에 너무 사람들이 그런 나머지 약간 그 기업들이 좋아지는 것들을 빨리 캐치하지,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 저도 이제 뭐 계속 이제 트래킹하면서 좀 알게 된 거고, 사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발굴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였고, 사실 지금도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기업들의 실적들이 대부분 나쁘지 않고, 심지어 반도체 회사들의 그 실적들도 턴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전 주가는 잘 모르겠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하반기에도 상당히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계속 좋은 기업들 비교하면서 계속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항상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뭐 시장 예측을 뭐 누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기업들 계속 보다 보면은 좋아지는 기업이 있고 나빠지는 기업이 있는데,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시장이 좋아지는 거고, 좋아지는 기업이 적어지면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안 되는 거고,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기업들이 약간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 2,600선이어서 뭐 어떤 생각이 들고 이런 거는 아니고.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빠지는 기업보다는 좋아지는 기업이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많아지고 있는 시점. 네네네. 혹시 그 섹터 중에서 아까 잠깐 뭐 화장품 언급을 좀 해주셨고, 지금 좀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 산업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엔터나 이런 회사들은 워낙 연초부터 뭐 워낙 많이 달려왔고 워낙 좋은 걸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 K 엔터가 이끌어준 이런 그 고속도로를 그 뒤를 따라서 그 많은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이 좀 편하게 가고 있더라. 기업 미팅들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화장품의 뭐 인디 브랜드들의 화장품들이나 뭐 아니면 뭐 OEM 회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뭐 아니면 뭐 라면 같은 회사일 수 있는 거가, 근데 그 다양한 회사들이 그 K 엔터,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K 엔터가 이끌어준 그 한국의 약간 그 높아진 위상들을 등에 업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약간 그런 류의 기업들이 계속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은 뭐 하반기에도 계속 실적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밸류에이션도 뭐 엄청 비싼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그 B2C의 약간 그런 트렌드는 뭐 6개월로 끝나고 사실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뭐 다른 산업재들도 저도 뭐 미팅 해보니까 뭐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저 작년부터 좋게 봤지만은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업황이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주가가 올랐지만은. 그래서 전력기기 이런 것들은 또 수주 산업이고 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사이클이 좀 더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뭐 3년 이렇게 좀 길게도 볼 수 있을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이고, 뭐 이런저런 기업들이 좀 떠오르긴 하지만은, 반도체 섹터들도 일부 후공정이나 이런 기업들은 너무 빨리 올라갔지만은, 일부 소재 기업들이나 뭐 이런 기업들 중에서 사실 주가 많이 못 올랐어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아직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반도체 업황에 턴하게 되면은 또 같이 또 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좀 의견이 분분하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피크 아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부품 회사들 중에서도 이 현대기아차뿐 아니고 테슬라나 다른 회사들 수주가 늘어나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고 뭐 좋을 개연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산업이 다 나쁘지 않은데 그 안에서 좀 이제 각각의 취향이나
좀 그 이해도가 높은 산업들을 집중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맞는 시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아지는 게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제 느낌은 연초 대비해서 좋아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칫 이러다가 백화점 포트폴리오 되는데 저것도 좋아 보이고 네네네. 저것도 좋아 보이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 그 가치 투자인데 뭔가 총매제가 발현이 돼서 성장주가 될 만한 네네네. 그런 것들도 방금 이야기해 주신 그 섹터 안에 포함이 될까요? 네,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뭐 인사이트가 훌륭하거나 뭐 이제 뭐 그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제 의견이 많이 바뀝니다. 저도 계속 미팅들을 하면서 이제 뭔가 이쪽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뭔가 될 것 같다는 섹터들이 계속 이제 아마 하반기에도 생길 것 같긴 한데, 네, 지금은 뭐 네, 말씀드린 것 이외에 또 엄청나게 특별한 아이디어는 뭐 딱히 아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좋습니다. 근데 2023년에는 뭐 늘상 사실은 그 상승장에서는 쏠림 현상이 있다고는 하는데 올해도 그랬고 뭐 AI, 로봇, 2차 전지 등등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겠고, 또 그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포모 현상에 좀 빠질 수도 있겠고, 상대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러면서 조금 행복하지 않은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겠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이제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니까 눈을 닫으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참조하는 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와 산업을 저도 항상 열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가치주 중에서 그러니까 내 밸류션의 기준에 맞는 회사들 중에서 이왕이면 시장에서 달리고 있는 섹터와 좀 더 연관된 기업들을 이왕이면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최근에 뭐 많이 가는 뭐 AI 뭐 루닛이나 뭐 이런 회사들 못 샀다고 막 나는 쓰레기야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된 회사들 중에서 내 기준에 맞는 회사들을 또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이거를 뭐 나는 뭐 안 돼 이것도 아니고 뭐 나는 저걸 따라잡을 거야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게 맞다. 절대 그러니까 눈을 닫으라는 게 아니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 루닛 가지고 몇백 % 수익 나신 분도 기분이 안 좋대요. 많이 못 사가지고 더 살 걸 하면서. 다 그렇습니다. 뭐 주식들 자체가. 근데 내가 해야 할 것, 나의 길을 그냥 꾸준히 걷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농구 천재님, 송근용 이사님의 말씀은 하나의 농구 선수가 완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꾸준히. 그 하나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최근에 제가 유퀴즈를 봤는데 그 김연아 선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뭐 질문이 걔 금메달도 많이 따고 우승도 많이 했는데 뭐 어떤 뭐 감정을 느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연아님께서 나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다. 그냥 이번 시합 끝나면은 다음 시합 준비하고 다음 시합도 끝나면 또 다음 시합 준비하고 이 과정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성과가 나온 거였지. 사실 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 한 번도 그런 영광을 막 느끼지 않았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 이게 사실 투자에 되게 좋은 그 가르침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결국 이게 운도 많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이 성과가 좋다고 너무 자만할 것도 아니고 안 좋다고 너무 자책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길을 물론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걷다 보면은 나한테 운이 올 때 이제 뭐 이익 나고 운 나쁠 때는 덜 터지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김연아 선수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뭐 동네에서 피겨는 잘 탈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은 되지 않겠느냐. 즐겁게. 굳이 우리가 김연아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오늘 농구 천재님 송근용 그 슬기 자산운용 CIO 이사님의 말을 다 정리를 해보면은 꾸준히 하는 것, 반복 가능하게 하는 것, 그 과정을 또 즐기는 것, 몇 가지 키워드로 또 압축이 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아닙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대박주 찍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잘 몰라요 대박주 이런 거. 저도 그냥 말씀드렸지만 제가 능력 있는 투자자가 아니어가지고. 별 말씀을요. 슬기 자산운용의 송근용 CIO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